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있어서 뇌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뇌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역, 전전두엽과 편도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만 된다고 했어요. 그 물리적 자극은 사랑받아본 경험, 존중받아본 경험, 인정받아본 경험 이런 것들이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과학 영재들은 부모들이 충분히 그렇게 사랑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걸로만 우리가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정, 의리, 협동과 같은 것들도 통해서도 아이들이 자란다고 얘기했는데 영재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재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만 매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영재성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뭐 자기만의 독출한 아주 특별한 영역들을 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에 있잖아요.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 교우 관계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제가 분명히 첫 번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정서의 함양을 위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말이 조금 길어져 갖고 조금 앞부분을 좀 이어서 더 가볼게요.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심리적 관점 같은 거예요. 심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 사춘기 아이들만 나타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 이것도 메모를 해두실래요? 상상 속의 청춘, 개인적 우화예요. 어, 물론 우리 영재 아이들은 이미 이제 고등학교까지 갔기 때문에 여전히 상상 속의 청중에 있거나 개인적 우화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에 빠져 있다면 아이가 좀 조금 이렇게 오래 가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또 막 이렇게 다그치고 뭐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상상성의 청중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차 사회화 기간을 벗어나는 첫 출발점이 2차 사회화 기간을 경험하는 학교라는 공간이에요. 그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잖아요. 부모의 돌봄 아래에서 부모의 말이 다 맞고 부모가 향유한 문화를 전수받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가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에 가면 사회화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건 잘 몰라. 제가 볼 때는 사춘기 때 되면은 친구들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져요. 정말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저는 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항상 저희와 여행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런데 진짜 딱 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아빠 가. 나는 친구들이랑 놀래. 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놀랬거든요. 얘가 내 품을 떠날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아빠 가. 난 저기 바빠. 친구들이랑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제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아직 제 품을 안 떠났거든요. 근데 얘도 내가 볼 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압도적으로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내 아이가 갖고 있는 문화가 딱 맞아떨어져 갖고 탄생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 우화예요. 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사실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걸 개인적 우화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 뭐 과학 영재들이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었겠죠. 그리고 상상 속의 청중은 뭐냐면 이거는 과학 영재들도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거는 심리적 문제니까 진짜.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져.
이 현상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으로 교육하거나 훈육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남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부모들 있단 말이에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자면은 보통의 이제 사춘기에서 상상 속의 청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외모 가꾸기로 드러나거든요. 또는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하고 막 이래서 아이들의 이 대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출산도 맞물려가지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한 반에 60명, 막 70명 이랬을 때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저희는 이부제도 있었어요. 오전 출근, 오후 출근. 출근이 아니지. 오전 등교, 오후 등교.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했던 저희 때는 원오브댐이 없었죠. 어, 그들 중에 모든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 중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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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처히 지내는 거예요. 특출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개별화돼 있어요. 너무나도 특출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출난 애들끼리 자기 내에서 또 특출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제가 볼 땐 소외감이에요. 과학 영재들은 이 교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근데 많이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춘기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청소년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가정 영역, 교우 영역, 그다음에 학습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이 영역 중에 학습 영역이 잘 된 아이들은요, 가정과 교우가 다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많아.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잘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서되는 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다 맞물려 어울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습 영역이 잘 된 아이들 확률이 높지만 이 교우 영역, 친구 영역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잘난 척을 조금 심하게 한다거나 뭐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금방 이제 쟤 재수 없어, 쟤 별로야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럴 때 애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소외감은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그거를 자기 내면으로 끌고 가서 우울증으로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 에너지를 더 오버하면서 관종이 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뭐가 됐든 사춘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상 속의 청중 그리고 개인적 우화라는 심리적 경험을 한다. 그러니 부모들이 때로는 이게 오버하는구나. 또는 이게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어. 라고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사춘기 영역 중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영역이 뭐냐면요. 사회적 관점이에요. 이 사회적 관점은요, 정말 너무너무도 소중해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회적 관점. 음,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사회적 관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화는 1990년대, 80년대 청소년을 경험했던 저의 문화와 너무나도 다르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평균적으로 30년 내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세대 차가. 물론, 뭐, 20살 때 일을 낳다면 20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 30년의 문화 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청소년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보화와 어, 양극화. 양극화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양극화하면은 빈부격차 이런 거 떠오르시지 않나요? 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주민들 뭐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 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좀 이따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도 늘 불안해요. 내 노후가 불안하고, 내 노후는 뭐 그럭저럭 됐다 손 치더라도, 아, 내 아이들이 이런 사회에서 집이라도 갖고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해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빈부격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심리 문화의 양극화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미 경제적 양극화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손 쓸 수 없게끔 벌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엄청난 뭐 레볼루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자, 거두절미하고.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극화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요. 심리 문화적 양극화. 옛날에는요, 어, 같이 못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성격이 이상했던 아이들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했지만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반에서 되게 이렇게 재밌었던 친구들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따르던 친구들이. 약간 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제가 말하는 이 심리 문화적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톡 까놓고 공부 잘하는 애가 키가 커요. 키가 큰 애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얼굴이 잘생긴 애가 인사성이 밝아요. 인사성이 밝은 애가 그 부모를 만나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교양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키도 작아요. 키도 작은 애가 얼굴도 못생겼어요. 얼굴 못생기게 애가 막 입도 걸어요. 막 그냥 비속어와 막 욕설을 막 남발해요. 이런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도 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과학 영재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1차적으로 복 받은 거죠. 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일꾼과 제대로 된 아이로 될 수 있게끔 받은 만큼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아이들한테 심어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어, 뭐, 요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참 그렇네요. 이게 일방적 강의이고, 강의를 듣는, 우리 또 부모님들은 다 개별적인 사감들이 다를 텐데, 제가 어디다가 탁 포커싱을 맞춰서 말할 수가 없어서 참 그런데요. 이런 과학 영재에게 그러면 내 정서 현양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상담 심리학자라 그랬어요.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상담은 정서를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이 정서를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려면 1차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은 어떤지, 내 정서는 어떤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나라 사회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싫어해요.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급히 여행 간 게 아니고 일하러 갔다 왔어요. 출장으로. 5일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어, 전 너무 힘들었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실제 있었던 거는 일본은 한 2, 3일밖에 없었던 것 같고, 시차 적응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갔다 온 지 한 5일 됐거든요. 설날에 돌아왔기 때문에 한 5일 됐는데, 아직까지도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서도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도 잠을 계속 못 자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죠. 저는 외국에 나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는 우리 고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진짜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밑밥을 많이 까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님들 본인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요, 다 벼랑 끝에다가 모아놓고,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과 우리가 정해놓은 것대로 이게 완벽하게 가기를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아마 완벽주의가 있을 거예요. 이 완벽주의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통제 욕구예요. 이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처음에는요, 이 통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제하려고 그러냐면요. 가까운 내 가족을 통제하려고. 예를 들자면, 아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편하네. 부모가 내 자녀,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돼.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아야 내가 편안해져. 사람을 통제하려고, 처음에.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통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물건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간 관리라던가 그다음에 집안의 정리정돈이라든가 그래서 이 통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게 높냐면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매우 강박적이에요. 저도 한때 어, 완벽주의 소리 들었고, 뭐 지금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완벽주의 소리를 들었고, 한때 대단히 강박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저희 집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리정돈이라고 하죠. 책장이라든가, 이렇게 왜 옷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 줄을 맞춰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일절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그분과 16년을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되게 본인이 강박적인 걸 잘 몰라요. 남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자기 입장에선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아, 내가 완벽주의가 좀 있구나. 내가 좀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네. 내가 어떤 상황들을 되게 통제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삶과 통제적인 삶은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계획적인 삶은 그냥 본인이 계획적으로 사니까 괜찮은데, 통제적인 삶은 그 통제 안에 자기가 계획을 집어넣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진다고요. 강박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강박적이면 너무 괜찮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정리가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정리가 안 된 채 사는 거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말했잖아요, 저희 와이프. 정리를 안 해도 얘는 하나도 인생이 불행하지 않아. 근데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때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깨닫게 됐다고. 나도 정리를 안 하니까 편해지던데? 내 몸이? 그러니까 강박적인 건 남을 괴롭힐 수 있다고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지나치게 도덕적이에요. 도덕심이 높아요. 되게 높아요. 얘네들은 다 쌍둥이에요.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이 통제 욕구가 높고, 통제 욕구가 높은 사람이 강박적이에요. 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도덕심이 높다고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건 되게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도덕심만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야들, 제가 지금 파란 펜으로 쓴 완벽주의, 통제욕구, 강박적, 이 도덕심은요, 무엇이 내 마음속 밑바탕에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불안이라고, 불안. 이 정서가 불안이라고, 불안.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요. 불안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을 계속 통제하려고 해요. 불안이 통제가 안 되니까 강박적으로 돼요.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대단히 높은 나의 도덕적 이상향과 가치를 갖고 간다고.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죠. 오늘 당장 이 30여 분짜리 강의를 두 개를 올릴 텐데 제 앞에 얘기들은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아,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질 수 있겠구나. 그 불안이 정서예요. 감정의 총합.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느낄 때 감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살아있는 것들이어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감정은 많이 느낄수록 좋아요. 음,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놀렸을 텐데,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죠? 이러면서 제가 막 놀렸을 텐데, 그럼 또 사람들이, 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라고 구분하지 않죠, 감정은. 감정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감정은 느껴야 돼요. 희, 노, 의, 낙을 느끼듯이. 기쁘다,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다정하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 감정이에요. 화가 난다, 속상하다, 슬프다, 짜증난다. 이런 감정들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우리 인간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어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이 감정의 공유가 쌓이고 쌓여야 정서가 함양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못 느끼게 해요.
울고 있는 아이한테 뚝 화가 나는 아이한테 화내지 마! 근데요, 이 모든 감정들을 느끼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좀 오래 해보면서 느껴지는 경험적 지식 중에 다음 감정들은 느끼지 않는 게 더 인간 세상에 유리하더라.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영재 아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을 거예요.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은 아이들은 억울한 감정에 취약할 수 있어요.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부모가 잘 경청하는 거 참 중요한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거는 감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정서에 가깝기는 한데 자 봐요. 완벽주의가 높죠. 완벽한 사람이 통제 욕구가 높다 그랬어요. 통제 욕구 높은 사람이 강박적이라 그랬어요. 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가 높고 도덕심이 높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불안으로 다 귀결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도덕적 가치가 높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죄책감을 많이 가져. 죄책감은 매우 안 좋은 정서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불안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내 아이를 정서를 함양시키려면요. 내가 행복하고 모든 포커싱이 화살표가 자녀, 가족한테 가 있어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번아웃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부모님들께 제가 이 동영상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내가 진짜 행복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데 자녀가 불행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부부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정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한번 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학 영재들 둔 부모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재인 우리 아이들이 정서가 함양되려면 결국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내가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어떠한 정서 상태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불안도가 높아서 완벽주의를 하거나 강박적이거나 통제 욕구가 높다면 내 불안을 다스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더 좋은 에너지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길은 결국에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안에서 받는 행복 또는 나를 통해서 내가 편안해졌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내 아이들의 정서 향양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